여러분, 이 교시에서는 그 OS의 이제 암호 보호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우리가 Secure OS라고 해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심어진 이제 보안에 강화된 OS를 이제 Secure O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시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신기술,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회복하고 동시 병행 제어하는 방법, 데이터 표준화하는 작업.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앞부분에 1, 2, 3과목에 2과목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련된 설명이 시작이 될 때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앞에서 하는데 여기서 또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Secure O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운영체제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윈도우다 그러면 보안 취약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어떤 사용자 프로그램 사이에 물론 중간에 쉘 프로그램도 있지만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널 수준의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심어서 어떠한 외부의 보안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 데이터를 보호하는 운영체제를 이제 Secure OS라고 하는 거예요. 보안이 강화된 OS. 그래서 보안 커널이 이제 강화가 되면 TCP 기반으로 커널이라고 하는 거 책에서 설명이 다시 돼 있죠. 컴퓨터가 부팅할 때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돼서 롬에 있는 거를 실행된 상태로 상주하면서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사용자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게 커널이에요. 커널. 그다음 TCP라고 하는 건 뭐냐면 Trusted Computing Base라고 해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위에 펌웨어가 있죠. 회사마다 사용되는 펌웨어. 그래서 모든 장치가 보안 정책을 잘 따르도록 수행하는 보호 이제 메커니즘, 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TCP라는 게 트러스티드 됐다, 신용이 이미 입증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조 모니터라는 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책의 758페이지에 가보면 커널하고 TCP 기반으로 움직이는 보안 프로그램이다. 보안 가상 머신, 추상 머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안과 관련된 커널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보안 정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거를 이제 레퍼런스 모니터, 참조 모니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참조 모니터 소프트웨어는 참조 모니터 보안 프로그램은 격리성이 보장돼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완전 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Secure OS의 커널의 보안 수준의 소프트웨어는 참조 모니터라고 한다. 레퍼런스 모니터. 그거는 뭘 기반으로 하느냐? 커널 기반에서 움직이는데 TCP 기반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커널이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메모리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장치, 뭐 자료의 구조라든지 명령어, 각종 여러 가지 보호 메커니즘을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적 분리, 논리적 분리, 이제 참조 모니터가 하는 일이 암호적으로 분리하고,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시간적으로도 분리하고, 물리적으로도 분리하면서 보안에 취약한 OS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적으로 하는 건 내부의 정보마다 암호화를 달리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건 이제 OS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수행 구역 단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논리적인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제 동일 시간에 딱 봤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만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건 이제 서로 다른 장비에 서로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사용의 제한성을 가하는 방법. 네 가지의 어떤 참조 모니터의 보호 방법이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커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기술과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신기술이 지금 그 7가지 정도 설명하고 있죠. 뭐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까지의 데이터 분석이나 관리 방법으로는 힘든, 또 요즘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생겨났죠. 주로 텍스트 데이터도 일종의 비정형 데이터고, 그 정형이라고 하는 건 딱 그 뭐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에서 주고받는 어떤 대화, 카톡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대표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이제 스마트 소셜 SNS 서비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IoT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거의 이제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얘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면서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고 뭐 이러면서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로드 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그 기업 마케팅에서 주로 이제 효율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는 광범위한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그 소비자의 SNS 활동이나 위치 정보 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얘기하고, 그리고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까지를 이제 데이터를 그냥 브로드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걸 분석 처리 저장 또 이제 하는 종합적인 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타데이터는 이제 그 중요한 어떤 데이터들, 뭐 노래다 그러면 작곡자, 이게 메타데이터죠. 그 다음에 누가 부르느냐, 이게 대표적인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보통 그 HTML 태그 안에 보면 메타라고 하는 그 태그로 보통 쓰죠. 저희들 웹사이트에서도 설명했듯이. 그 어떤 데이터 사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 배울 텐데, 데이터베이스로 특징 짓는 사전. 이것들은 이제 스키마로 정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 체계라든지 저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스키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주로 메타데이터가 발전 형태가 해시태그이죠. 해시태그 샤프에서 하는 거. 이제 이게 대표적인 메타데이터의 활용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디지털 아키빙은 디지털 정보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키브라는 게 저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저장하는 작업을 통틀어서 그 디지털 아키빙이라고 하고, 그 주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포함을 하는데, 그 디지털 자료들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아키빙이라는 그 작업 환경이나 그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요즘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둡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 그 빅데이터 처리 기반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인데, 아파치에서 주로 관리하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자바로 이제 구현이 돼, 이 프레임워크가 구글이나 야후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할 때. 타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주로 만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프로젝트인데, 그 하둡을 이제 처리할 때 SQL이라는 그 구조적 기리어를 사용해서 그 하둡의 HDFS 시스템을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타조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저희들 뭐 이제 감량하는, 체중을 감량하는 거죠. 데이터 다이어트도 똑같은,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 그 중복되어 있는 정보를 배제를 좀 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좀 이제 데이터의 뭐 크기를, 바이트를 좀 이제 줄이면서 방대한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 우리가 데이터 다이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둡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맵 리듀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맵과 리듀스의 합성어인데, 그 맵 리듀스라고 하는 건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연관성 있는 데이터 분류 기준으로 묶어서, 그 맵이 지도죠, 있죠? 지도를 만들고,
물론 이제 지도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이제 분석을 해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원하는 데이터로 추출하는 작업. 이거 리듀스라 그래요. 줄인다. 그래서 맵과 리듀스 작업을 통틀어서 맵 리듀스라는 작업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HDFS. 그래서 이제 그 SQL로 사용해서 하는 게 타조고, HDFS의 맵 리듀스 기능을 쓰는 게 이제 그 저희들이 그 맵 리듀스라는 이제 그 플랫폼을 얘기하는데, 그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파일 시스템으로 묶어놓은 게 하둡 파일 시스템. 그 구글의 파일 시스템을 또 GFS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 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 파일의 형태로 공간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병렬 처리하고 분산 컴퓨팅하고 자바로 구현된 게 하둡이에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둡 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 나라에서 SQL이 데이터베이스 언어죠.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HDFS 파일을 읽어드리는 게 타조고, 기존의 맵리듀스로 읽어드릴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원래 하둡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맵리듀스라는 거고, 맵과 리듀스의 기능을 합해서 맵리듀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다이어트는 이제 데이터 삭제하는 게 단순히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파일의 사이즈를 줄여보자,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데이터 다이어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3번이 잘못됐어요. 3번. 이게 지금 데이터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이죠. 데이터를 압축하고 겹친 정보는 중보를 배제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는 게 데이터 다이어트고, 데이터 아키브는 디지털 정보 자원을 좀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장비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 좀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하드는 오픈소스, 분산 컴퓨팅, 메타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 좀 핵심적인 데이터, 타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만든 하드 기반의 SQL 지리어로 사용하는 분산 데이터 저장 장소, 웨어하우스라는 게 창고예요. 창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창고,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 문제, 그 내용들이 회복과 병영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보안과 관련돼서 회복 기능이라든지 병영 제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수행하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어떤 하나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이제 입금했다가 다시 빼는 일련의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뭐 조회하거나 뭐 데이터를 뭐 검색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트랜잭션을 수행하다가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됐죠? 그럼 그 손상되기 이전의 작업으로 복구하는 작업. 근데 보통은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 해커들이 주로 노리는 데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해커들이 좋아하는 해킹 대상이에요.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일단 해킹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걸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장애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냐면 트랜잭션 장애,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 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트랜잭션은 여러분들이 입력 데이터 오류, 불명확한 데이터, 뭐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걸 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중지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장애는 이제 그 하드웨어 오동작, 소프트웨어 손상, 데드락 상태 말씀드렸죠. 그 트랜잭션이 수행되지 않게끔 하는 거. 미디어 장애는 이제 디스크가 손상됐거나 보조 기억 장치들 있죠. 충돌되거나 또 그래서 물리적으로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회복 관리기라는 리커버리 매니지먼트예요. 이런 게 DBMS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전 상태에 중간에 수행하다가 하는 걸 다 멈추고 이전 상태로 그래서 undo라고 하는 거예요. undo 취소. 이전의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회복관리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 메모리 덤프 기능이 있어요. 이제 왕창 메모리를 이제 원래 기능대로 갖다 놓는 거. 로그 기능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몇 시에 들어왔고 어떤 일을 했고 그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이전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관리기 프로그램으로 회복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트랜잭션 장애,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수행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기능은 병행 제어예요. 병행 제어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때,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이제 동시에 병행 수행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트랜잭션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수행돼야 되는 기본적인 순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작업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들이 수행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병행 제어 알고리즘을 이제 수행을 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이제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목적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빨리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 병행 제어가 사용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회복 제어와 병행 제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덤프라는 건 책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돼 있죠.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사해두는 작업이 덤프예요. 이제 어떠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거를 주기적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로그라는 거는 갱신되기 전에 그러니까 회복 기능이 수행되기 이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별도의 파일을 그 로그 파일이라고 해요. 저널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런 파일이 중요하게 그 회복 제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번 섹션에서는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돼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이 과목부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1, 2, 3 과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방학 동안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수강하면서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표준화는 말 그대로 데이터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표준 단어, 표준 용어, 표준 코드, 표준 도메인 형태로 그 명칭이라든지 그 데이터 표준의 정의, 형식, 규칙을 대한 거를 원칙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표준화 작업. 그렇죠? 표준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표준, 데이터 관리 조직, 데이터 표준화 절차를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은 데이터 모델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객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을 해야 돼요. 객체들이 저희들이 자바에서 배웠던 객체들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적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과목이 대표적인 객체고 가르치는 교수님 객체, 수강하는 학생 객체, 뭐 다 객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보면 이제 뭐 회원, 그 다음에 구분, 코드,
ID라는 객체가 있다고 합시다. 뭐 전자상거래의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의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뭐 이렇게 관리한다. 그러면 회원 구분이 있겠죠. 회원 구분 코드가 0123. 정회원. 01이면 이제 정회원, 2면 준회원, 3이면 비회원. 이렇게 데이터 표준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분은 이제 타입이라고 해서 관련된 또 구분, 회원에 대한 구분을 또 정의를 하고, 코드는 또 CO라는 영문 약어를 쓰고, ID는 또 ID로, 정회원 1번, 정회원 2번. 회원 구분 코드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 이렇게 정의하고, 회원 아이디는 또 멤버 아이디라고 하고. 그래서 회원 아이디는 이제 회원이라는 그 객체와 아이디라는 객체 가지고 만드는 거고, 회원 구분 코드는 회원과 구분과 코드 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준 단어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업무에서 사용하고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 단위의 의미예요. 최소 단위의 객체. 표준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디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문자형이냐, 숫자형이냐, 날짜형이냐, 시간형이냐. 그래서 뭐 아이디가 가질 수 있는 게 1번부터 뭐 10번이다. 정의가 돼 있죠. 이걸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표준 코드라고 하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값을 정형화하려고 기준에 맞게 이미 정의된 코드 값으로 도메인의 하나의 유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원이라는 표준 단어의 표준 코드는 0, 1, 2, 3이다. 01, 02, 03이다. 이런 게 표준 코드예요. 1이면 정회원, 2면 준회원, 3이면 비회원. 근데 표준 용어라고 하는 건 단어와 도메인과 코드 표준이 정의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합해서 만드는 걸 이제 표준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단어와 표준 용어와 표준 코드와 표준 도메인 그거의 차이점을 좀 유념해서 좀 학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대형 프로젝트에 관여할 때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DBA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두 분이 있어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고 업무도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제 관리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데이터가 정합하게 잘 이제 사용될 수 있느냐를 관리하는 거고, 말 그대로 데이터 관리자는 말 그대로 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데이터 모델, 표준 관련된 거,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수정하거나 사용자 요구사항을 데이터에 반영하고 메타데이터를 정의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표준 관리나 적용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 단어, 표준 용어, 표준 코드, 표준 도메인을 관리하시는 분들 업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 절차는 데이터 관리자들이 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표준을 정의해서 표준을 확정하고 표준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게 표준 단어, 표준 용어, 표준 코드, 표준 도메인 뭐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의 대상은 명칭, 정의, 형식, 규칙.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를 정의를 해서 표준화를 대상으로 삼아서 데이터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도 의미를 알 수 있게끔 요건을 정의를 하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될 때 사용 목적과 유사하게 일관성 있게 정의하도록 입력 오류라든지 통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본값이라든지 허용할 수 있는 값, 허용되는 범위, 도메인과 관련된 거죠. 이걸 이제 사전에 정의해가지고 데이터가 잘 정합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좀 이제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표준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좀 미션이 좀 다르다 그랬죠,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1번 문제, 4번 보면 데이터 관리자는 이제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거고 표준, 모델 관리하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표준을 하는 기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지막에 보면 데이터 변환 시간을 감소하게 하는 거지 표준화를 하면서 시간이 증대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맞는 얘기예요. 명칭을 통일하고 의사소통을 증대하는 거고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되게 하는 거고 일관성 유지하는 거죠. 일관된 형식이나 규칙, 데이터 품질 향상. 세 번째 문제는 그 용어에 관련된 거죠. 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 그 다음에 그 표준 용어, 표준 단어. 그래서 표준 용어라는 4번의 보기를 보면 좀 잘못됐는데 업무에서 사용하고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는 표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좀 이제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도메인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표준 코드는 값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이미 정의된 코드 값. 회원이면 1이면 정회원, 2면 뭐 비회원, 준회원, 3이면 비회원. 그렇죠? 데이터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모델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객체를 대상으로 표준화를 수행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까지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잘 돼 있어야지 일관성과 정합성과 완전성과 데이터 입력 오류 통제 위험, 제3자 이해, 그 다음에 의미 전달, 업무적 보편성, 유일성 뭐 이런 것들로부터 좀 이제 자유롭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